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전세 사기 대책 관련해서 일단 하고 보는 방송, 특히 김경민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전세 사기의 주된 타겟이 되는 젊은이들, 교수님의 그 제자들 세대들, 그 세대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따뜻한 시선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또 그 세대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랄까, 특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부동산 계약, 전세 계약 당사자인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우선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지역이라든지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 말씀 뭐냐면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키워드라는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 30대 그리고 유형으로서는 빌라예요. 그러니까 좀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뭐 서울에서 2,700건, 뭐 경기에 2,300, 인천에 2,000건 등 한 70% 가까운 게 이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요. 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사실은 서울 안에 있는 뭐 강남 3구가 아니고 서울에서 약간 외곽입니다. 뭐 강서구라든지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택 유형으로 봤을 때 이게 대부분이 빌라하고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빌라. 이거의 한 70% 정도가 이 형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서민 밀집 지역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강서구 같은데, 인천 미추홀구. 그리고 액수를 보면은 이게 2억 원 이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액 보증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이하가 전체에서 한 80%고요. 1억 원 이하가 한 44% 정도 돼요. 2억 원 이하가 전체 80%요? 그럼 뭐 거의 대다수네요? 대다수고, 그리고 이게 또 나이가 20, 3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0%가 20, 30대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서민 밀집 지역에. 그 안에서도 이제 계층적으로 20, 30대에 집중되어 있고, 빌라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별거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대적인 특징이 또 두드러진다. 70% 정도가 역시 이제 MZ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액수가 2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뭐 잘 사시는 분들, 국가기관에서 어떤 의사결정력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이 봤을 때에는 약간 아웃사이드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액수 자체가 1억 원 이하가 한 4,800건, 1억에서 2억이 한 4,000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층에서 봤을 때, 물론 저 포함이겠죠. 봤을 때 사실 이거 액수 되게 작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서민 밀집 지역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권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관심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굉장히 집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층 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젊은 층들에게 이제 피해가 집중돼 있다. 그리고 이제 서민 계층들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또는 이제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억 이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물론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만 이 2억이라는 돈이 과연 어떤 의미의 돈인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르쳐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미추홀구에서 이제 자살한 사례를 좀 공유를 좀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20, 30대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단에서 좀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2019년에 6,8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계약을 해요. 얼마요? 2019년에 6,800만 원. 6,800요? 근데 이제 21년 8월에 임대인이 요구해가지고 전세금을 9억 9천만 원으로 올려요.
보증금을 올렸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세 사기 케이스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근저당권이 이미 이제 한 1억 8천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은 2순위고. 예, 2순위요. 예. 그리고 이제 매매가는 한 1억 8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날아가는 순간 이분이 전세를 다 날리는데 예, 예.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9천만 원 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3,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9천만 원 다 날린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날린 돈이 얼마냐면 5,600만 원인데 결국 이제 9천만 원에서 5,600만 원은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예, 예. 여기 안타까운 게 이분 자살을 하기 5일 전에 엄마 미안해 2만 원만 보내달라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예. 아, 그러면 이제 9천만 원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다가 이제는 2만 원도 없는 형편이 돼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6만 원 안 내면 단수 된다는 그 공시서 받고 며칠 뒤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자살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분이 얘기하는 5,600만 원이라는 액수가 40대, 50대 이상에서는 어떻게 저 돈 갖고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 사기 케이스에서 자살한 분들의 액수를 보면은 3억, 4억 날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뭐 5천만 원, 뭐 7천만 원, 9천만 원 이래요. 예, 예. 그럼 이 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사람들한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 예. 왜냐면은 뭐 개인이 5,600만 원 때문에 좀 자살을 한다고 하면은 예, 예. 이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통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20, 30대가 사실은 평균적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기성세대보다. 그렇겠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월 소득이 한 270만 원 정도 됩니다. 270만 원. 270만 원이고 대략 20대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77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해요. 저축 액수가요. 저축 액수가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7천만 원 때문에 자살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10년치 자기가 모은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저축 액수가 770만 원이요. 예, 그래서 곱하기 한 10을 하면 10을 하면 7,700만 원이니까 10년치네요, 그러니까. 10년치가 예, 날아가는 예. 겁니다. 예, 예. 만약에 어떤 분이 한 1억 5천 정도 날린다고 했을 때 그거는 한 20년치의 자기 노력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친구 5,800만 원. 예, 예. 그 액수는 정말 긴 세월 저축해야 되는 그런 액수. 그렇죠.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또 사실 공단에서 노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평균보다는 낮을 겁니다. 사실 예. 저축 액수라는 것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실하게 모아서 한 몇 년치, 최소 8년 이상을 모은 액수일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날아간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이게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런 이슈인 겁니다. 사실은요. 예. 젊은 층한테 이 돈이 갖고 있는 보증금의 의미라는 게 자기 전 재산을 한 번에 자기 실수 아니거든요. 제가 약간의 실수 있겠지만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재산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액션의 어떤 그 선택지라는 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사자는 사실 굉장히 몰린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10년 가까이 저축을 하면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전세 사기로 한 번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이상을 날리게 됐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상실감,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의 꿈이 짓밟히는 이런 상태가는 뭘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죠. 이분들이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피땀 아니겠습니까? 그 10년에 가까운 그런 피땀인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도약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 도약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도와주고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런 측면도. 국가의 대책이 사실은 미흡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회에서도 일제시대 그 전세 사기하고 보증금 편취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1930년 3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은 보증금 편취인데 100년 동안 된 겁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198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초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국가에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없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를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님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사실 깊이 고민을 안 한 게 대상자들이 되게 사회적 약자분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짜잘한 문제들이 좀 일제 때부터 뭐 생기긴 생겼지만 부동산 시세가 좋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다가 시세가 좋아지면 사실 임차 임대인 둘 다 그냥 어떻게 해결이 되거든요.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해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아이고 가만히 국가가 건드리지 않아도 잘 해결되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거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더라도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 같고 지난 회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확정일자 문제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국가가 확정일자를 다음 날로 미룬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금융기관이란 뭐 생각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주민센터와 법원 등기소가 사실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뭐 연금도 문제가 됐을 테고 하지만 사실 지금 같은 최첨단 시대에 사실 어느 몇 시에 확정일자 받았다는 게 다 기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을 바로 법원에 옮길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주민센터 공유할 수 있고 금융기관한테도 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정보 문제도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제도적으로도 바꿀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확정일자 문제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그거는 운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명이 아니었구나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요즘 개인 인증이라든가 뭐 그런 인증 제도가 많이 발달했고 시스템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전세 계약 당사자가 도장을 다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꽝꽝 찍어서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확정일자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굳이 계약 당사자가 다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신고하는 상황에서 굳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질 않고 왜 이길 0시부터 효과가 실효적으로 발생되는 거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0시를 고집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에서 불만을 터뜨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집을 담보를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세입자가 있는지 세입자가 얼마에 계약했는지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말고 뭐 1990년대, 뭐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 등기소, 주민센터 간에 이런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 전날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니까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전날까지만 확인이 되니까 확정일자 다음날 미뤄달라 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하기에는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실력은 이미 된 것 같거든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이미 이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신고하러 주민센터에 가면 그 직원분께서 다 이제 입력을 하시거든요. 즉석에서.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반영시킬 수 있는 실력이 이미 되거든요. 국가정보 시스템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국민 세금이. 그거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이 방송을 관련된 공직자분들이 보시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부분은 확정일자는 실시간으로 반영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리얼타임으로 반영하자. 또 약간 사족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주택 거래 신고 제도 때문에 보통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보통 임차인이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습니다, 사실. 먼저 받기도 하니까. 그럼 또 다른 편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당일날 몇 시로
그 기준을 잡을 거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거래 당사자 간에 내가 어느 시점에 돈을 받았고 주택을 인도했다라고 인증하고 그걸 뭐 정보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 정보기관에 그것도 인정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도의 문제, 제도의 문제. 프로세스의 문제니까. 네, 프로세스. 그건 얼마든지 뭐 정보가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 확정일자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 공감했고 또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도 당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국가도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뭐 기사에서 많이 떴는데 허그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뭐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증해주는 기관들이 한 3군데가 있는데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지금 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미추홀 사건처럼 아예 작정을 하고 사고를 치는 이제 건축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갭투자 몇 건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몰려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못 주는 경우에 다행히도 세입자분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이제 그 전세보증금 반환해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근데 그런 이제 사고가 많이 터져서 결국에는 그 임대인이 줘야 될 돈을 보증기관이 주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 재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그가 사기를 당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허그가 그 빌라 가격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추정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굉장히 선의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선의로 전세 자금을 잘 해줘서 좀 서민들 도와준다는 그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가격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잘 못하니까 많이 해줬던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그를 비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의도 자체가 서민들한테 전세를 좀 확충해 주는 의도는 있었으니까 그 정책의 선의 자체는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 그 가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였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정보 비대칭성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개인 빼고는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허그도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던 거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어떤 이 밸류에이션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더블 체크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그는 위험 관리를 못한 것이죠. 사실은요. 자, 그러면은 다른 화제로 넘어가기 전에 석사과정 두 분께서 조금 더 코멘트해 주실 내용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얘기 조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증 기간별 보증 요건상 주택 가격 및 선순위 심사 여부에 대해서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보증 기간 중에서 주택금융공사 HF라는 곳에서는 2억 원 이하인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요건 심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선순위로 그러니까 근저 땅에 설정돼 있어도 어떤 집에 대해서 뭐 6억이건 7억이 있더라도 2억 원 이하 전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과거 거를 묻지 않고 그냥 전세 자금을 준 거예요. 취약계층한테.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선의로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그처럼 어떤 리스크 관리는 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분들 나와 계신데요. 지금까지 얘기 쭉 들으셨을 텐데 아까 교수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2억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7천만 원, 8천만 원 돈, 2억이라는 돈, MZ세대, 젊은 세대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에게는 매우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수입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한 실정인데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더 많이 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 8천만 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0년 가까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돈을 한 번에 잃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후 자신의 미래를 약간 부숴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청년 세대에게는 매우 큰 돈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40대, 50대 장년층 분들과는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장년층 분들께서는 그 돈을 뭐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저희에게는 그 돈이 정말 큰 돈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청년층으로서 해당 금액은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해당 금액이나 평균 전세 사기 금액 같은 돈을 직접 모으지 못하고 대출 받아서 마련한 경우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하면 그 보증금만 잃는 게 아니라 당장 거주할 공간 자체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제 또 MZ 세대들이 충분히 또 알아서 체크를 하시겠지만 여기 또 이제 변호사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변호사님께 한번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크리스트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하나 좀 사례 한번 마인드를 한번 리셋하는 느낌으로 예.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제가 일부 좀 발췌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 사례는 전세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이미 근저당권 1억 2천 있었던 사안에서 예. 그 세입자분이 이제 이상하니까 예. 중개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예. 걱정된다 걱정된다 했더니 중개사가 한 번도 문전된 적 없다. 예. 사고 시 책임지겠다고 확인서까지 써줬다고 합니다. 확인서까지 네. 써줬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 또 하나 다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아, 하나는 원래 이 동네는 이 정도 융자가 있어요. 설명하고 임대인이 4년 동안 대출이자 잘 지급했으니까 한 번도 문제될 일 없다. 예. 앞으로 경매 넘어갈 일 절대 없으니까 남 믿고 계약해라. 이렇게 계약해서 이제 다 사고가 난 건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이만큼 다 의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믿지 말고 본인만 믿고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네. 중개사가 그 정도 얘기하면 네. 이 또 믿게 되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예. 전세계약서 보면 이제 갑과 을이 있고 세입자는 을로 또 생각하시는데 예.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되게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움츠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시고 내 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뭐 좀 슬라이드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계약 전, 계약 체결, 계약 그 잔금 치를 때까지 사실 공식적인 서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등기부등본이 유일합니다. 예. 그 등기부등본을 이제 발급받는 건 좀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근데 매 단계 다 발급받으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 매 단계.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할 때 한번 무조건 보셔야 되고 또 계약 체결할 때 체결하는 날 가서 중개소 가서 본인이 떼서 가시던가 아니면 중개사님한테 말씀해서 한번 그때 한번 떼야 되고 마지막 날 잔금 치르는 날 또 확인하셔야 되고 또 작년에 이제 하도 이제 전세 사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게 미납국세 열람제도라고 해서요. 그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계약 체결 전에는 동의를 해야 되지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입주 전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 한마디로 임대인이 체납된 세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체납세금 그거 확인할 수 없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4월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아, 작년 4월에. 네네. 나름 대책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계약 전의 문제고 또 계약 체결한 날에는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또 가끔 이제 공휴일 때도 있습니다. 공휴일 때는 원칙적으로 그 두 분을 다 확인하시는 게 맞고 한 분만 나오신다 하면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결국 할 수 있는 건 주민등록증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그 신분증까지 속이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셔서 그 사진과 그 얼굴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맞는지,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only 주민등록증이다. 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네. 내가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증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그 제가 받아서 네. 사진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라기보다 그걸 안 주시면 계약을 하지 말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를 소를 가면 다 확인을 해주시긴 합니다. 중개사께서 세입자, 임대인 다 주민등록증 받은 다음에 양쪽 크로스 체크하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공인중개사가 사기 사건에 또 인볼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네. 본인 확인을 해야 될 거, 사진을 확인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런데 만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맨 끝에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이건 대출계약 사고 나는 거랑 똑같이 이건 사고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사고다. 그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계약을 할 때 내가 되게 조심할 게 많구나 인식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위해서 이 지문을 다 찍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제도를 만들어야죠. 데이터는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구현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아직 맞습니다. 미비하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보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안심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공동소유의 경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나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못 나온다 하면 예. 최소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예. 인감증명서까지 발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되면 법적으로는 위임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명이 나오든가 네네. 아니면 한 사람이 나와서 네. 반드시 위임장을 장, 가지고 네. 인감증명까지 네, 네.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그게 뭐 반드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예. 법원 판례상 여러 가지 요소를 봐서 실제 유효했는지 보기 때문에 예.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이혼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혼한 걸 속이고서 막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서 좀 확인하시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부가 공동소유인데 네네. 내 와이프다. 네네. 내가 대표로 나왔다. 예. 해서 믿어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고 네네.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면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전세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전세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되게 난감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동소유주 한쪽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전세 계약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쪽이 나쁜 마음 먹고 편취하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또 무효될 수 아니 유효라고 하더라도 돈을 그러면 양쪽에 다 입금했으면 상관없는데 남편한테 입금했다든지 하면 그걸 반은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셨던 분이 나 반 달라. 예, 계약 인정하지만 예. 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예. 남편한테 못 받았다 이러면 사실 좀 난처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공동 소유의 경우에 전세 계약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등기부등본상에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공동 소유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소유인이 다 나오든가 아니면 한 분이 대표로 위임인감 증명서까지 가지고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도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나오지 않은 공동 소유인한테 전화해서 가급적 영상 통화하셔서 내가 어떤 대표인하고 지금 계약 중입니다.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을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체결 시에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무자격인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간혹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격증도 확인하시고 공제증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근데 보통 중개사가 벽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 또 요즘 이제 계약하고 나서는 주민센터 항상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요즘 또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기 때문에 어차피 가셔야 됩니다. 계약하고 나서 마지막 잔금 치를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 보셔가지고 혹시 그 사이에 뭐 근저당이 생긴 거 없는지 또 확인하셔야 되고 또 잔금 당일날 전입신고 또 요즘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전입신고도 바로 하셔야 최소한의 지금 대항력과 그 우선 변제권은 확보하실 수 있고 근데 국장님 계속 여쭤보시는 게 이게 100% 안전한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100%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해서 대출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듯이 이렇게 조심해서 전세 계획을 체결해도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위험도 다 줄이고 싶다 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그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게 우리의 부담이 국가로 이전돼서 국가의 재정이 낭비될 수는 있겠지만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는 거 외에는 사실상 100%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 보호 자체가 네. 액수의 리밋이 있지 않나요? 리밋이 있고 그 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고 요즘은 대부분 다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 사기 피해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피해 사례를 저희 쪽에 좀 제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또 힘이 미약하나마 또 힘이 되드려 보겠습니다. 또 변호사님 계시고 또 부동산의 권위자이신 또 김경민 교수님 계시니까요. 그런 피해 사례들 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화끈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